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독립유공자 유족회 사무총장 박근영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유일의 남북 분단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남북 통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독립유공자 유족회와 희망시민연대는 1년에 4번 분기별로 한반도 평화통일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부터 한반도 평화통일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회 김삼열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독립유공자 유족회는 그동안 380차 30년 동안 매월 거르지 않고 우리 독립유공자 회관에 모여서 매년 현 시점에서 민족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 무엇이고 또 해법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포럼을 한 달에 한 번 30년 동안 빠지지 않고 매월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말에 가서는 그것을 토대로 그 다음 해에 민족운동의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912년에는 우리가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운동을 해야겠다. 나라를 잃었을 때 시대정신이 독립운동이었고 그 시대정신을 읽어낸 독립유공자들이 하나뿐인 생명마저 초기와 같이 버리고 시대정신에 부응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오늘의 시대정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 포럼 끝에 생각해낸 것이 오늘의 시대정신은 통일이고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한 목숨 바쳐지는 것이 민족의 미래와 선열의 유운을 계승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2012년부터 우리는 우리 민족의 숙명적 과제이고 우리가 단 한 발자국도 더 통일이 없이는 나갈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아주 진심을 가지고 우리 독립운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 정세는 통일과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민족은 강대국들에 의해서 갈라지고 우리가 강대국들에 의해서 우리가 합쳐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동맹이라고 많이 말하지만은 어떤 선진국도 그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상대방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었을 때도 카스라 레프트 빌리아 일본과 미국의 미력에 의해서 사전에 우리가 그들의 조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 독립운동이 그 시대의 시대정신이었다면 통일운동이 오늘의 시대정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힘을 다 바칠 것입니다. 오늘 그런 뜻에서 통일을 향한 그런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여기에 전문가 되시는 우리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님 또 여러 장관님들 모시고 우리가 통일을 어떻게 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논의하고자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창업원 희망시민연대 이사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독립유공자협회하고 저희 희망시민연대가 같이 협찬해서 평화통일 심포지엄을 열게 됐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방 광복이 70년이 됐죠. 이제 1945년도 아시다시피 8월 15일 날 일제가 36년간 우리 식민지로 착취와 모든 것을 정신까지 말살하게 만들어놓은 그 역사 속에서도 해방이 됐습니다. 일제가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해서 해방이 됐죠.
그런데 우리 민족은 승전국에서 소외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소위 미수의 강대국의 한반도 분할 전략으로 이 땅이 갈라지게 됐고, 또 그 외세에 빌붙던 우리 민족의 반역 세력들이 남과 북을 가는데 일조를 해서 형제간에 정말 치열한 대결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 지 벌써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우리 민족 통일을 위한 자금은 사실 일단의 무슨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통일을 전략적 도구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통일 문제는 우리 전 민족이 공유하고 참여하고 합의를 이루어내서 통일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통일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한반도, 우리 민족 미래, 생존, 존재, 여기에 지대한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강대국들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분단을 고착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빌붙은 기득 세력들도 분단을 고착하는데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파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해야 할 일이 소위 반통일, 분단 고착 세력으로 기득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부터 이 땅에서 축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 통일 문제가 미래 생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내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이론과 실체적으로 경륜과 그것을 많이 갖고 계시는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우리 한반도 통일을 어찌 해야 될까 이 향방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부디 경청해 주시고 통일의 완성, 이것을 가슴속에 한번 각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조의 아들 조비가 자기 동생을 제거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바로 7걸음을 걷는 동안에 시 한 수를 지라고 하는 유명한 칠보시 주문입니다. 오늘 지금 저보고 15분, 10분 내 얘기를 끝내라고 하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입니다. 이건 캠프 시절부터 내놨던 정책입니다. 그러나 취임 이후에는 이게 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년 이상 미해결 상태에 있는 국제 문제인 북핵 문제 해결의 진전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사실상의 선결 조건으로 설정을 해버렸습니다. 때문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결국은 이명박 정부 시기에 대북 정책이었던 비핵 개방 3천과 똑같은 정책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미국은 2009년 말부터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 정책을 견제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 방법으로 북한의 선 행동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라. 아까 조금 전에 2005년 9월 9.19 공동성명 얘기를 정동영 장관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북한의 선행동이 거기는 없습니다. 동시 행동입니다. 행동 대 행동, 말 대 말. 이 원칙에 입각해서 북핵 문제를 푼다 이렇게 합의를 했었는데 북한의 선행동을 오바마 정부가 2009년 말부터 요구하기 시작했고, 더불어서 이 문제는 육국이 풀 일이 아니라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서
풀어야 된다 하는 중국의 역할론을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년 초부터 미국은 이른바 소니 픽처스 해킹을 이유로 해서 대북 금융 제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금융 제재는 총칼보다 무섭다는 겁니다. 금융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북한 붕괴의 유도를 언급함으로써 미국 관계는 물론이고 남북 관계 개선에 불리한 국제 정세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 들어서면서 남북 정상회담도 금방 성사될 것 같은 전망도 나왔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상황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 때문에 1개월도 지속되지 못하고 이제는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남북관계는 다시 냉각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남한의 정부들이 왜 북한과 대화를 했는가를 한번 짚어보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남북은 같은 민족으로서 외세에 의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가는 과정에서 동반자가 되어야 할 상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과 북은 분명 군사적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정치 외교적으로는 치열한 명분 싸움을 하는 그런 복잡한 관계에 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냉전 체제 하에서 남과 북은 상대방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각자 국력 신장에 주력을 했습니다. 군사력도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초 남북은 각자의 절박한 필요 때문에 남북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60년대 말 70년대 초 국제정세가 급변하면서 미소 대담트가 시작이 되고 미중 화해가 시작되는 등 강대국 간의 화해 공전이 진행되는 그런 와중에 남북은 모두가 서로가 서로의 공격 의지 유무를 탐색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남북은 적십자 회담으로 시작을 해서 당국간 남북조절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공존 약속의 징표로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것도 채택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 고위급 남북대화, 즉 1990년대 초 남북 총리급 회담이나 2000년대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남북 정상회담도 국제 질서의 구조적인 변화 과정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의 안정적 관리라는 한반도 안보 상황의 안정적 관리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회담이나 장관급 회담 이런 것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회담은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안보 상황 관리의 수단입니다. 실무회담이 고위급 회담으로 발전하기도 했고 고위급 회담 외에 실무회담이 활성화되기도 했습니다. 회담이 새끼를 치고 합의서가 새끼를 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1979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평양에 누구와도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통령이 평양에 누구와도 만난다는데 그게 넘버2하고 만나겠다는 얘기겠습니까? 아니면 저쪽에 통일부장하고 만나겠다는 얘기겠습니까? 김일성을 만나자는 얘기였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밀사가 교환되었던 것은 이제 그건 알려진 비밀입니다. 94년 7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일성 주석이 7월 8일 사망하자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이렇게 최초의 멘트를 날렸습니다. 제가 당시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입니다. 녹취록이란 다름없습니다. 아쉽다. 김일성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아쉽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쉽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역대 남한 대통령들이 남북 정상회담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들이 분단국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반도 안보 상황 관리와 통일 기반 조성을 자기의 책무로 여겼기 때문에 정상회담에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남북관계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남북대화가
성사되고 지속되는 동안만큼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요동친 경우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설사 소규모 군사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열려있는 대화 통로를 통해서 바로 상황 관리가 됨으로써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동안만큼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보 불안감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꿔 말해서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는 군사적 충돌이나 사건이 일어나면 수습되지를 않고 확대 재생산 과정을 거쳐서 남북의 적대적 대결 상황이 오히려 장기화되었습니다. 그럴 때 국민들은 안보 불안감을 갖고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한 정부와 남북 대화를 하는 1차적 목적은 일단 한반도 안보 상황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그러나 남북 대화의 근본적인 목적이나 효용은 남북 간 상호 의존성을 키워나감으로써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 지원이나 남북 경협을 포주기라고 매도하는 것은 장기적 안목과 전략적 마인드가 없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남북 대화가 열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 나름의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남북 대화의 목적과 효용 면에서 볼 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정보가 고도화되고 있다는 정보들이 미국의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야말로 남북 대화를 시급히 재개해야 할 시점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정동윤 장관이 지적했듯이 바로 이 북핵 문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육자회담을 빨리 열어야 돼요. 사드 문제는 그건 거부해야 돼요. 단호하게. 전략적 모호성 그거는 되지 않는 전략입니다. 군인들이야말로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 어떻게 군인들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지금 역할이 바뀌었어요. 아직은 설과 주장에 머물러 있는 북한의 핵 보유가 눈으로 확인되는 경우, 박근혜 정부 시기에 그것이 눈으로 확인되는 경우 남한 국민들은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한반도 안보 상황이 요동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권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작년 초부터 북한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남북 대화를 요구해 왔지만은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원칙과 진정성 그리고 대화의 대표의 격을 이용해서 사실상 대화를 깊이 해왔습니다. 작은 문제 같지만 여기서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작년 10월 4일 북한 고위층의 예고 없는 인천 방문으로 성사 일보 직전까지 갔던 남북 고위급 2차 접촉 재개도 불발되었습니다. 이유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달라는 북한의 요구를 정부가 묵살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그걸 갖다서 방치했기 때문에 북쪽으로서는 회담에 나올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내 입맛에 맞는 남북대화만 하겠다는 것을 이른바 그들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남북대화 한 번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변변한 남북대화를 한 번 못하고 임기 5년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대화 안 했던 정권 맞습니다. 이승만 정권도 남북대화 안 했습니다. 박정희 정부도 5.16 이후 71년 남북대화 재개할 때까지 10년 동안 남북대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안보 상황 관리와 남북관계의 개선 가능성이 있는 남북대화가 열리지 못하면 안보 위기가 극도로 고조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안보 불안감이 커지면은 일시적으로 보수 결집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정권 안보에는 역시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국가 안보라는 대의는 실종되고 맙니다.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기 북한이
각급 회담에 호응해 나왔던 것은 대북 지원이나 교류 협력의 활성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얻어먹을 것이 있으니까 회담에 나왔지.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도 그 근본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다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국내 정치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나왔던 겁니다. 김대중 정부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제1의 국정과제로 설정을 해놓고 북한의 선행동을 요구하거나 진정성을 시비하지 않고 북한을 리드하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갔었습니다. 한편 북한도 대내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한반도 한반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남북 대화에 호응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북 정상 공동선언은 상호 체제 인정 존중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은 내정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을 그들도 필요로 했다고 봅니다. 북한이 내정에 전념하게 되면 한반도는 조용해지는 겁니다. 북한이 내정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면 한반도 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고 우리는 전쟁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북한이 6.15 남북 공동선언과 14 남북 정상선언 존중을 유난히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6.15나 14 등 남북 간 기존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그 하위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 쪽이 불리해지거나 우리 쪽이 불편해지면 그때는 북한도로 남북 간 합의를 지키라고 하는 요구는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하위 법령을 위반하면 그걸 시비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기존 합의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 없이 드레스 선언 또는 작은 통로 열기 등 새로운 대북 구상을 연달아 발표했지만 북한이 여기에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대신 북한은 2014년 4월 10일자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남 합의들을 전면 이행하고 6.15 통일 시대에 활성화되어 온 각 분야별, 분과별 협력기구를 다시 되살리면 남북 북남 관계는 저절로 개선되게 되어 있다. 북한 정치문화의 특성상 김정일 정권 시절의 남북 합의를 부정하는 것은 당대 김정은 정권을 부정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부자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 점이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고 새로운 제안을 자꾸 내놓기보다는 기존 합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부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무시하고는 절대로 한 발도 못 나갑니다. 아버지가 했던 일을 부정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그 아들이 상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북한 정치문화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는 전 정부 것을 깡그리 부정해도 문제가 안 되는 정치문화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해서는 통하지 않는다. 그걸 부정하면서 북한도로 인도주의라는 명목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자회담만 하자고 한들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한동안 나와봤지만은 해줄 줄 알았더니 안 해주기 때문에 존중할 줄 알았더니 안 하니까 다시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목적이 한반도 안보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됐건 또는 이산가족 상봉 실현이 됐건 박근혜 정부가 임기 중에 의미 있는 남북 대화를 하고 싶으면 우선 진정성을 가지고 상대를 인정 존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그게 6.15 공동선언과 14 선언에 대한 존중 의사를 밝히는 겁니다.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을 하지만 북한은 대화 상대의 인정 존중 문제로 봅니다. 특히 북한의 김정은을 비방하는 그런 전단의 내용은 북한에게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오이사 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보다도 전단 살포 금지 문제가 북한에게 더 중요한 남북대화 재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통일부 장관이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싶으면, 그리고 아무나 하는 장관이 아닌 통일부 장관이 되고 싶으면 대북 전단 문제부터 해결함으로써 제2차 남북 고위 접촉부터 성사시켜야 할 것입니다. 대화 상대를 인정, 존중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문제는 통일대박론과 통일준비위원회 문제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것들을 박근혜식 체제통일, 즉 흡수통일 전략이라고 성격 규정을 이미 했고, 이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군사적 대응 능력을 키워나가겠다고 이미 공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남북관계는 대화 국면으로 가기 어렵게 되고, 결과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은커녕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부터 불가능해집니다.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 정부를 포함해서 역대 정부가 북한이 마음에 들고 예뻐서 대화했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위와 재산을 지켜줘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그 방법론 차원에서 남북대화를 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왜 그랬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 관리의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지만,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다면, 편히 살 수 있게 된다면, 분단국가의 대통령은, 분단국가의 정부는 그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남북대화는 절대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